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5파트 2 유신체제 붕괴 네 번째 마당 1979년 5월 말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총재로 선출되면서 유신체제는 심각한 위기 징후를 보인다. 특히 이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과 김영삼 의원직 제명을 전후해 유신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현저했는데 그것이 민중 항쟁으로 나타난 것이 부마 항쟁이었다. 부마 항쟁이 발발하면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기도 했지만 유신 체제의 붕괴 양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박정희 유신 권력은 극단적으로 경직화되고 있었고 권력 내부의 분열과 이반이 심화됐다. 유신 권력을 보위해야 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부산의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1979년 10월 18일 새벽 부산에 간 김재규는 그날 오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와서 바로 청와대로 직행해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간다. 보고는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이 동석해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김재규는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고에 대한 반발의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 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박정희는 버럭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총살을 하겠느냐고 했다.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 대원 100만에서 200만 명쯤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함부로 했다. 이에 김재규는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아는데 그는 군인 출신이고 절대로 물러설 줄 모릅니다. 더구나 10월 유신 이후 집권욕이 애국심보다 훨씬 강해져서 심지어 국가의 안보조차도 집권욕의 아래에 두고 있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해 보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박사와는 달라서 물러설 줄을 모르고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기필코 방어해내고 말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김재규, 박정희, 차지철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와 차지철은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보고 있었다. 김재규는 부산에서 49와 같은 사태를 보고 와서 그걸 솔직히 보고했으나 박정희의 반응은 그의 기대에 어긋났다. 여기서 김재규는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상사태 또는 파국은 박정희의 분신 또는 수족처럼 행동한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한 불만 또는 불안감이 뇌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청와대의 전 현직 비서실장 등 청와대 내부, 중앙정보부장부터 중앙정보부의 말단 직원까지 또 군부 등 권력의 핵심 내부에서 차지철의 월권과 권력 남용, 횡포에 대한 우려와 불만, 불안감이 고조됐다. 차지철은 박근혜 시기의 최순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 그는 1978년 1212 선거 이후 중요 사건, 정책에 깊이 개입했다. 신민당의 5.30 전당대회에서도 이철승 쪽을 적극 밀었으며 김영삼을 제명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는 등 박정희와 일체가 될 사사건건 김재규와 맞섰다. 차지철은 유신 말기의 경호실장 영역을 넘어서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월권과 전횡을 거듭하면서 차지철은 여권 내에서 일종의 대통령 권한 대행 노릇을 했고 대통령 비슷한 위세로 부통령과 다름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차지철의 행동은 의원, 당뇨, 군 지휘관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빚은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비서실장 김계원과도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때 상황을 10-26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비서실 내부도 엉망이고 우군 싸움이 김일성이와의 싸움보다 더 심했어. 망하려니 그런가 봐라고 얘기했다.
김정념은 자신이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 가장 많이 들려온 우려의 소리는 차지철의 안하무인식 무소불위의 농단과 이에 따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의 마찰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기술했다. 김정념은 이런 얘기도 했다. 국정 혼란의 근본 원인은 차지철의 월권과 이를 억제하는 조정 기능의 상실이 큰 문제였는데 차지철은 당과 국회에 광범위한 인맥을 만들어 자신이 관리하는 주요 인사들을 수시로 불러 각하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했다. 사실 이런 차지철의 횡포, 기고만장함 같은 것들은 전부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김재규는 청와대로 직행해 박정희한테 보고한 후 태도가 확 달라져 뭔가를 결심하는 듯한 굳은 표정이었다고 한다. 조갑제의 책에 의하면 10번 10월 24일 김재규는 황낙주 신민당 원내 총무를 불러서 신문에서는 양아치와 불량배가 데모했다고 하지만 실은 선량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수습하지 못하면 광화문 내거리가 피바다가 됩니다. 이걸 수습할 분은 나와 황 총무뿐입니다. 그러면서 김재규는 난국 수습을 위해 김영삼 총재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황낙주도 원내 총무에서 사퇴해 줘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유신 체제 붕괴. 5번째 마당. 김재규가 언제 거사를 결심했을까? 아마도 김재규는 대행사가 있을 때 거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정동에서 있었던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소행사와 대행사가 있었다. 소행사는 박정희가 여자와 단둘이 관계를 갖는 걸 가리키고 대행사는 여자 2명에다가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인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이 배석하여 자리를 같이 한 것을 말한다. 이런 행사는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일 때 시작됐고 유경수 여사가 죽기 전부터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보안 유지를 위해 궁정동 안가에서 이런 이상야릇한 여자 관계를 갖게 됐다고 한다. 오후 4시경 차지철로부터 전화를 받은 김재규는 바로 박정희를 살해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김재규는 정승화에게 전화로 저녁을 함께하며 시국 이야기나 나누자며 궁정동 안가로 오게 했다. 박정희와 차지철은 오후 6시 5분경 궁정동에 왔다. 두 여자, 즉 가수 심수봉하고 여대생 신재순이 이날 술자리에 들어왔다. 심수봉이 노래를 부르고 다음에 차지철을 지명하자 차지철이 노래를 불렀다. 그 무렵 김재규는 방을 나섰다. 연 회장을 떠난 그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김정섭 차장보가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2층에 가서 준비된 권총을 갖고 나온 다음에 박선호 의전과장, 박흥주 수행비서관을 세워놓고 오늘 저녁에 해치우겠다. 방 안에서 총소리가 나면 나를 도와 경호원들을 처치하라고 했다. 다시 대행사장에 들어가자 이때 다들 윗옷을 벗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김영삼이를 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류혁인이 말려서 그만 벗더니 역시 좋지 않아라고 말했다. 김재규가 김영삼 총재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면직됐습니다. 사법 조치는 아니지만 이미 그것으로서 본인을 처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또 사법 조치까지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같은 건으로 이중 처벌하는 인상을 줍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부장이 저러니 정보부가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라며 힐난했다. 그러자 차지철이 신민당 놈들. 그만두고 싶은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언론을 타고 반정부적인 놈들이 선동해서 그러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식들. 신민당이고 뭐고 나오면 전차로 싹 갈아 뭉개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때 김재규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김계원을 탁 치며 형님, 각하를 똑바로 모시시오라고 쏘아대곤 차지철을 쳐다보면서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정치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총을 쐈다. 이어서 박정희에게도 총을 쐈다. 저녁 7시 40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김재규의 총에 맞았지만 치명상을 입진 않았던 차지철이 화장실로 도망갔다. 김재규가 다시 차지철한테 총을 쏘려고 했지만 탄피가 잘 빠지지 않았다.
김재규는 밖으로 막 뛰어가서 박선호의 총을 가지고 돌아와 차지철을 죽이고 나서 박정희를 확인 사살했다. 김재규는 밖으로 나가 김계원을 마주치자 혁명이 끝났으니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김재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하고 김정섭 차장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큰일이 났으니 빨리 차에 타라고 얘기했다. 정승화하고 김정섭, 김재규가 뒷좌석에 앉고 앞좌석에는 박흥주가 탔다. 정승화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김재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운 다음 밑으로 뒤집는 신용을 했다. 정승화가 범인이 누구냐고 묻자 김재규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차가 3일 고가 도로 쪽으로 달리고 있을 때 정승화가 물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김재규는 중앙정보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자 정승화가 6번으로 가자고 했고 김재규가 망설이자 박흥주가 그럼 6번으로 가지요라고 하면서 6번 지하 벙커로 간다. 6번 벙커에 도착한 후 정승화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같은 사람들한테 벙커로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다. 김계원 비서실장과 장관들이 밤 9시 30분쯤 6번 벙커에 도착한다. 비상국무회의가 26일 밤 11시 50분경 국방부에서 열렸다. 최규하는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김계원과 김재규에게 계엄 사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했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27일 0시 30분이 조금 지난 때에 김재규를 유인해서 체포했다. 11월 6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은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다. 전두환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인지 김재규 처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지대한 노력을 쏟았다. 그해 5월 20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등 5명의 사형을 확정. 그로부터 나흘 후인 5월 24일, 김재규 등 5명에 대한 사형이 신속히 집행됐다. 유신체제 붕괴, 6번째 마당. 김재규가 거사를 일으킨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는 것도 거사를 일으키는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재규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이 부마 항쟁의 기본적 배경이기도 한데 거기서 위기감을 느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박근혜와 최태민의 문제가 있다. 김진 기자는 유신 말기에 접어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분별력이 차츰 빛을 잃어갔던 것 같다고 하면서 가장 큰 것은 차지철 경호실장의 문제였지만 큰딸 근혜 양과 그 옆에 붙어 다니던 최태민의 존재, 이것도 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재규가 낸 항소 이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김재규의 생각을 볼 수 있다. 구국여성봉사단 총재로 있는 최태민이란 자가 사이비 목사이며 자칭 태자마마라고 하고 사기, 횡령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데다 여자들과의 주문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더니 정보부에서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하면서 반문하길래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에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놀랐으며 최태민이란 자를 총재직에서 물러나게는 하였으나 여전히 여성봉사단을 조종하면서 이권 개입을 하는 등의 부당한 짓을 하는데도 박 대통령은 김 피고인의 큰 애도 구국여성봉사단에서 손 떼게 해야 합니다. 회계장부도 똑똑히 해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도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쓴 항소 이유 보충서에서 김재규는 본인이 결행한 10.26혁명의 동기 가운데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박 대통령 가족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첫 번째로 큰 영해의 문제를 들었다. 자신이 중앙정보부 안전국장 백광현을 시켜 조사해 보고했더니 박 대통령은 근혜 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 왕이 죄인을 직접 신문, 까지 시행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최태민 문제는 김재규만 속을 그린 사안이 아니었다. 유신 권력 안팎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끊일 새 없었다.
민정수석 박승규는 최태민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의 보고서를 받은 박정희는 고심하는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네가 더 이상 그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또 보고를 해 박정희의 눈총만 샀다. 박정희는 김재규 등에 대한 친국을 한 이후에 찜찜해서 그랬는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도 김재규의 그것과 같았다고 조갑재 기자는 썼다. 박정희가 친국을 한 것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박정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을 했다. 박근혜를 최태민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의도와 정반대로 친국을 통해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박정희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최태민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도 덮어두게 하면서 김재규한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통고했다. 박정희는 26대까지 박근혜와 최태민이 유신체제 수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절대 추종자이자 철저한 유신체제 신도로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피부치였다. 최태민은 박근혜의 유일한 이성이므로 그런 점에서 최태민에 대해서도 믿어도 좋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